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프랑스 혁명을 볼 건데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게 그 이번 시간 수업 강의 영상이 되게 길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서 조금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좀 나눠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여기 지금 프랑스 혁명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적당히 나눠 들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이번 시간에 프랑스 혁명을 볼 건데 프랑스 혁명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보기에 앞서서 음, 혁명이라는 게 무엇인지의 기본관념을 좀 가져가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혁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거대한 변화를 얘기합니다. 무언가 거대한 변화를 얘기할 때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적인 차원에서 거대한 변화가 있었을 때는 산업혁명이라고 불렀죠. 여기서는 정치 파트의 정치적 혁명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혁명에서의 정치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서의 어떤 권력의 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권력의 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요 문제에 있어서 거대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권력의 뿌리를 가진 그 사람이 거대한 변화를 겪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정치적 혁명을 겪게 되는 배경은 우리가 배웠던 계몽주의 혹은 이성주의죠. 그래서 요 계몽주의 혹은 이성주의는 우리가 이번 학기 첫 시간부터 꾸준히 배웠던 그 내용 기억나시죠? 신앙의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이성의 시대로. 그동안은 신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었다면 이제는 그 말들을 그리고 내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이성적으로 내 머리로 내 머리와 내 논리로 검토하고 검증하고 증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자연현상이 됐든 뭐가 됐든 요거의 시작이 뉴턴이었죠. 뉴턴.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보세요. 뉴턴을 시작으로 이상의 시대에 도달하면서 눈에 보이는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성적으로 재검토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치 파트에서도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는 그동안 정치적 권력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특히나 절대 왕정을 정점으로 왕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왕에게 그 정점 권력의 뿌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왜 왕에게 권력의 뿌리가 있는가를 설명할 때는 되게 단순하게 설명을 했었죠. 왕의 권력은 신께서 주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죠. 이게 우리가 왕권 신수설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성의 시대에 도달했으면 진짜 왕의 권력을 신이 주신 것인지를 요걸 검토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검토를 해봤더니 우리가 이미 했던 얘기예요. 검토를 해봤더니 그건 아닌 것 같더라. 권력의 뿌리는 왕이 아니고 시민에게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 왜? 시민이 뭐를 내니까? 세금을 내니까. 시민이 내는 세금을 통해서 국가가 운영되기 때문에 시민이 내는 세금이 그 국가 운영의 뿌리가 되고 국가의 어떤 운영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의 뿌리도 시민이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절대왕정 시기에 왕의 권력이 강했던 것도 시민들이 세금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권력의 뿌리를 왕에게서 시민에게로 가져온다. 이런 변화가 필요하겠죠. 권력의 어떤 바탕이 왕이 아니라 시민이어야 함이 드러났으니까 이 정치적 권력도 왕에게서 시민으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변화 과정이 요게 바로 혁명이라는 거죠. 요게. 그래서 이걸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가져왔어. 근데 문제는 시민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시민은 되게 여러 명이죠. 여러 명이 정치에 참여하려면 선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에서 단합대회 같은 거라도 야 우리 다음 달에 단합대회 할 건데 뭐 먹을래? 짜장면? 아니면 뭐 짜장면 좀 그런가? 마라탕? 아니면 치킨? 피자? 이런 걸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해요? 서로가 의논을 해본 다음에 몇 가지 의견이 정리가 되면 그걸 투표하죠. 그죠? 그 투표가 선거권 혹은 투표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혁명의 구체적 목적은 시민들이 정치권을 가져오는 거고, 즉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선거권, 투표권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핵심입니다. 정치 권력의 중심을 왕에게서 시민에게로 가져오는 거고요. 그 시민들이 선거라는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게 혁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일이 앞전에 영국에서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있었고 이번에 프랑스에서도 있었던 과정을 우리가 배울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을 상징하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우리가 이번 진도에서는 처음 보여드리는 그림이지만 아마 보신 적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프랑스 혁명을 얘기하는 여러 가지 뭐 책이나 참고서나 학습지나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이런 그림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 그림 딱 보면 눈에 가장 딱 보이는 건 일단 국기죠, 국기. 이게 이 그림 자체가 어떤 나라의 상황을 그려놓은 건지를 보여주는 국기가 먼저 보이고요. 자유, 평등, 우애를 상징한다고 하는 프랑스 국기죠. 그리고 총들이 보이는 걸 봐서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달려드는 걸 봐서는 뭔가 혁명의 어떤 투쟁의 과정에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저 국기를 들고 있는 여성분은, 저분은 사실은 딱 봐도 다른 사람들보다 되게 피지컬이 크죠. 사람이 아니에요. 신을 그린 겁니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게 이 그림의 제목인데, 외젠 들라크루아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요. 저 이제 국기를 들고 있는 저분은 여신이니까 되게 아이코닉한 존재죠. 이런 투쟁의 상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제가 이제 수업을 이끄는 교사 입장에서 좀 부탁을 드리는 건 여기를 주목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요 파트. 왜 요 파트를 주목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혁명을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혁명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지금 딱 그림 같은 이미지죠. 막 맞서 싸우고 막 투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얼마나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걸 뜯어고치기 위해서 혁명에 나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혁명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삶이 고통스럽고 괴로웠구나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삶이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구나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림에 표시하신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이 남자 어때요?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 보여요? 아니잖아요. 저만하면 행색이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있어 보이잖아. 돈 좀 있을 것 같잖아. 근데 옆에 계신 아저씨는 어때요? 이 아저씨는 뭐 먹고 사시게 하겠지만은 이분만큼은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두 남자가 어떤 경제적인 조건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전 잘 몰라요. 이분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지만 그냥 딱 보기에 되게 오른쪽에 계신 분은 그래도 좀 있게 생겼네. 지갑에 돈 좀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왼쪽에 계신 분은 뭐그 정도는 아닌 것 같죠. 즉, 경제적인 조건이 누가 봐도 달라 보이는 사람들이 같이 같은 팀이 돼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이 혁명의 목적이 경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으킨 혁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 혁명의 목적은 내 경제 조건을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프랑스 혁명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보시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싸워야 되고 투쟁을 해야 되는 혁명이 벌어졌다는 건, 그 혁명, 뭔가 기존 상황이 문제가 있으니까 혁명을 일으키고 싸우는 거겠죠. 그래서 기존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 혁명을 일으키게 만드는, 사람을 싸우게 만드는 이 문제가 이 혁명의 배경이 되겠죠. 혁명의 배경이 될 겁니다. 보통 이제 프랑스 혁명의 배경을 얘기할 때 앙시엥 레짐이라고 해서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하는 건 이 구자가 어, 옛 구자예요. 옛 오래될 옛날 옛날 구자예요. 옛날 구자.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제도가 모순,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점. 그 모순 정도 단어는 그 어원도 같이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순이라는 단어는 이거 아마 아시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음, 어떤 무기장수가 있었다 이거야. 이게 중국의 고사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중국의 오래된 이야기에서 나오는 건데, 어떤 무기장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기장수가 이제 자기가 파는 물건을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창을 팔 때 이 창은 뭐든지 다 뚫어버릴 수 있다. 다 뚫린다. 이걸로 뚫으면. 그리고 또 한켠에서는 이제 창에 대한 홍보를 끝내고 다음에 방패를 홍보할 때 이 방패는 다 막을 수 있다. 무조건 다 막는다. 그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옆에서 어떤 아저씨가 쭉 듣고 있다가, 이사장님, 그러면은 그 창 다 뚫는다며. 또 그 방패는 다 막는다며. 그럼 그 창으로 그 방패 치면 어떻게 돼요? 물어보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되겠죠. 방패가 뚫리든가 창이 꺾어지든가.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됐든 간에 이 장사는, 이 상인은 틀린 얘기를 한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애초에 모든 걸 다 뚫는 창, 모든 걸 다 막는 방패. 그럼 둘이 부딪히면 어느 한쪽은 틀린 말을 하는 걸 입증한 게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잘못된 말, 잘못된 말을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던 프랑스의 제도가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는 거죠. 마치 모든 걸 다 뚫는 창이 있고 모든 걸 다 막는 방패가 동시에 있다고 말하는 그 상인처럼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는 건데, 기존의 프랑스 제도가 어땠냐면, 대체로 이 말은 신분 제도를 놓고 하는 얘기예요. 프랑스의 신분 제도는 당시까지만 해도 크게 세 개의 신분으로 나뉘었습니다. 1신분 성직자, 2신분
귀족 여기까지가 지배층이에요. 그래서 1신분, 2신분은 세금을 안 내죠. 그리고 3신분, 평민 여기가 이제 지배를 받는 피시패층인데 얘들은 세금을 냅니다. 근데 정치에 참여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그 정치에 참여가 되게 제한돼 있어요. 근데 신분이 세 개인데 그 중에 두 개가 지배층이고 한 개가 피지배층인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1, 2신분 귀족층이 세금을 안 내면 국가가 돌아가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인구 구성을 보면 아 그럴 수 있겠다 싶을 거예요. 정확한 수치인지 몰라도 보통 한 1신분을 한 0.5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2신분을 한 1.5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신분, 2신분 합쳐서 전체 인구의 2%예요. 즉 만약에 계산하기 쉽게 그냥 예를 들어서 프랑스 인구를 100만 명이라고 잡으면 1, 2신분이 합쳐서 2만 명인 거지. 그죠? 그다음에 3신분이 98%입니다. 98%. 이해되시겠죠? 여기가 이제 98만 명인 거죠. 그러면 돈만 생각하면 30분들만 세금을 내도 국가가 운영은 되겠죠. 30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구적으로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세금을 내는 거죠. 그리고 그 상위 2%, 1신분, 2신분 합쳐서 걔들만 세금을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프랑스 제도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 프랑스 제도의 문제점을 상징하는 그림이 요거 여러분들이 무슨 학습지나 참고서 이런데 프랑스 혁명 파트 보시면 거의 무조건 나오는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딱 봐도 그림에 세 명이 나오죠. 그렇다는 건 각 세 명 사람이 각 신분을 상징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각 세 사람이 각 세 개의 신분을 상징하는데 지금 그림 자세히 보시면 요 지금 십자가 달려 있죠. 요 사람이 성직자입니다. 요 사람이 성직자고요. 그다음에 요 사람은 요 모자 큰 사람. 요 사람이 칼 달고 있죠. 기사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 사람이 귀족입니다. 요 사람이 성직자고. 그다음 글씨를 이상하게 썼어. 그다음에 요 사람이 귀족입니다. 귀족이고요. 그다음에 요 지팡이 짚고 있는 이 지팡이가 아니라 농사기구죠. 요거 짚고 있는 요 머리 다 벗겨진 요 아저씨가 이제 평민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을 보고 되게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이 그림 딱 보면 어때요? 허리를 숙이고 두 사람이나 업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보여. 그러니까 평민들이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가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런데 이 그림이 상징하는 건 세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성직자와 귀족은 발을 땅에 안 대고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삶의 무게를 자기가 지탱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금을 안 내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을 이 평민이 업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평민은 이 두 사람의 무게까지 견디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발을 땅에 대고 있죠. 그러니까 성직자와 귀족이 내야 될 세금까지도 평민이 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건 평민뿐이다 이 얘기인데 평민들만 세금을 내요. 그렇다고 해서 평민들이 이 세금들 때문에 무조건 먹고 사는 게 힘드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보세요. 잘 생각해 봅시다. 평민들만 세금을 내요. 그러면 평민들이 가난할까요? 부유할까요? 얼른 생각하면 가난할 것 같죠. 근데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봐봐. 평민들 전 인구의 몇 프로래요? 98%래잖아. 그러면 이 98%의 인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없겠어요?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부유함이나 가난함이라고 하는 게 되게 유동성이 크잖아요. 변동폭이 크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이 되게 가난했어. 우리 아빠가 되게 가난했어.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무슨 음식을 기가 막히게 맛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장사를 했단 말이야.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하네.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그럼 나는 같은 가문 안에서 나는 우리 아빠까지는 가난했지만 난 부자가 된 거죠. 그럼 부자가 됐잖아. 그러면 세금 내는 것도 화는 나지만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세금을 내더라도 삶이 힘든 건 아니겠죠. 쭉 살아왔어. 그래서 예쁜 아내 만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크더니 도박하네. 그래서 내가 번 돈을 도박으로 다 날렸어요. 그럼 다시 가난해졌네. 그죠? 그럼 나는 내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도 부자가 됐다가 가난해졌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림이 평민이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걸 의미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평민은요, 그 수가 많기 때문에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고요. 미안합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어요.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이고 30분 안에는 경제적으로는 거의 모든 조건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다만 내가 부자가 됐든 가난하든 왜 우리 30분만 세금을 내느냐? 그리고 왜 우리 30분은 세금을 내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참여가 제한되어 있느냐?
이거에 대한 분노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학급비를 걷는단 말이야. 학급비를 걷는데 담임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로부터 우리 김 씨랑 이 씨는 김 씨는 신라 왕조의 왕족이고 이 씨는 조선 왕조의 왕족이니까 왕족으로서의 대우를 해서 김 씨와 이 씨는 학급비를 내지 않고 나머지 다른 성씨인 친구들만 학급비를 걷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성씨인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학급비가 2만 원이야. 그러면 2만 원을 낼 수는 있겠죠. 2만 원 낸다고 집이 망하진 않을 거야. 그러나 괜찮으시겠어요? 열 받잖아. 내 지갑에 지금 10만 원이 있어서 2만 원을 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안 공정하잖아요. 공정하진 않잖아. 그럼 화가 나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삶이 힘들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제력이 돼도 왜 나만 세금을 내고 왜 30분만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내에도 불구하고 왜 정치에는 참여가 제한되어 있느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그림을 보고 평민들이 사는 게 힘들어서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지. 혁명의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프랑스 사회가 조금씩 변화를 하는데 상공업이 발달한다고 하죠. 경제가 발달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꾸준히 발달해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요 상공업 발달은 언제부터를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지난 학기 때 십자군 전쟁 배웠죠. 십자군 전쟁에서 목적은 실패했지만 지중해 무역권을 따내 오잖아요. 그때부터 상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 뭐 지중해 무역권 확보하고요. 신항로 개척도 시작은 포르투갈 에스파냐가 했지만 프랑스라고 안 했겠어요? 제일 먼저 한 게 아닐 뿐이지 포르투갈 에스파냐가 신한로 개척을 시작하고 나서 프랑스도 뒤따라서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서양 무역에 참여했겠죠. 그런 부분들 어쨌든 꾸준히 예로부터 꾸준히 한 십자군 전쟁쯤부터 꾸준히 상공업이 발달해오고 그 흐름을 따라서 30분 안에서도 평민들 안에서도 그 전에는 대부분이 농민이었다면 점차 경제가 발달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꽤 많은 사람들이 평민들 안에서도 좀 장사를 잘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조금씩 계몽주의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계몽주의는 우리가 이 수업의 시작에서 얘기했었던 영국의 뉴턴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성주의. 우리가 무조건 신의 말만 믿을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 우리의 논리, 우리의 이성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치의 중심도 왕이 아니라 시민이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혁명 중요합니다. 미국 혁명. 우리가 미국 혁명 수업 배울 때 미국 혁명을 이끈 장군이 조지 워싱턴이었잖아요. 근데 워싱턴이 아무리 잘 싸워도 이제 시작하는 미국 입장에서 아마도 이제 시작하는 미국 입장에서 영국을 맞서 싸워서 단독으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 않냐. 그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겼다는 건 아마도 미국을 도운 나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혁명을 도운 나라로 배운 게 세 개였어요. 그죠? 프랑스, 네덜란드, 에스파냐 그렇게 배웠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네덜란드랑 에스파냐야 뭐 그냥 그랬었나 보다 하고 지나가더라도 프랑스가 미국 혁명을 도왔다는 건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했죠. 이게 프랑스 역사에 너무 큰 영향을 준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프랑스에서 미국 혁명을 도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프랑스 시민들이 미국 혁명을 도와주면서 미국 혁명이 전개되는 과정을 지켜봤다는 거거든. 근데 지금 프랑스 시민들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죠. 정치의 권력의 중심은 왕이 아니라 시민이어야 하나 보네. 이걸 배웠단 말이야. 계몽주의를 통해서. 근데 미국 혁명을 지켜보니까 미국인들은 그걸 현실로 만들어냈어요. 영국을 벗어나서 시민이 주인인 나라를 민주공화국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프랑스인들은 그걸 지켜보면서 도와주면서 지켜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프랑스의 어떤 제도적 모순, 제도의 잘못된 점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가셔도 괜찮은 내용인데 요 당시에 좀 농사가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식량의 가격도 올라가고 비싸지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30분의 분노를 막 키우는 거죠. 그래서 계몽주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인간의 어떤 이성을 발달시키고 이성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정치계에도 언제까지 이제 특정 굉장히 소수의 상위 1, 2신분만 특권을 누리게 하는 걸 허락할 것인가? 언제까지 왕권 신수설 이런 것들을 믿을 것인가? 언제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거냐? 그래서 우리가 신앙보다는 이성을, 특권보다는 합리적으로. 그래서 무조건 신이 얘기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 이성적으로 검토해봐서 잘못된 특권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제도들 중에서 잘못되고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요게 이제 계몽주의의 영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몽주의를 통해서 잘못된 건 뜯어 고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미국 혁명을 지켜보면서 뜯어 고쳐야 될 걸 뜯어 고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어가는 모습인데요.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는 직접적인 계기는 역시 돈 문제였습니다. 돈 문제였는데 물론 기존에 좀 프랑스 왕실이 너무 사치를 한 것도 있어요. 뭐 이건 이제 뭐 옷을 너무 많이 산다든지 생활 방식의 문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과거에 이제 루이 14세 때 베르사유 궁전을 지으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근데 그걸 포함해서 이런저런 기본적인 생활상의 사치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프랑스의 정부 재정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았어. 조금 어려웠지만 운영은 해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역시 미국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혁명은 프랑스 혁명에 있어서 두 가지 배경이 되는 거예요. 미국 혁명을 지켜보면서 시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은 것도 있고요. 미국 혁명을 무리하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요 혁명 지원이 미국 혁명 지원이 굉장히 무리했던 거죠. 무리하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재정 위기가 왔다는 거. 그래서 정부의 돈이 심각하게 부족해졌다는 거. 그래서 미국 혁명 때문에 정부의 돈이 심각하게 부족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걷어야죠, 세금을. 근데 당시 프랑스 제도상 세금을 거두려면 왕이 그냥 명령해서 마음대로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세금을 거두려면 요 삼부회를 소집해서 허락을 얻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왕이었던 루이 16세가 삼부회라는 회의를 소집하게 되는데 요게 사실상 의회의 역할을 해요. 근데 삼부회라는 거 혹시 이름을 통해서 좀 의미가 추측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회자가 들어갔다는 건 이게 어떤 회의 기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삼부의 이 삼자가 눈치채셨겠지만 숫자 3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3파트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프랑스 역사 배우면서 프랑스 역사에서 셋으로 나눠지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뭐 이거 막 이거 얘기하면은 입법 사법 행정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프랑스 역사에서 배웠던 건 뭐가 있었어요? 셋으로 나눠지는 거. 신분이 있었죠, 신분. 그래서 3부에는 각 신분별 대표들이 오는 겁니다. 1신분이 뭐였어요? 1신분 성직자. 2신분이 2신분 뭐였어요? 귀족이었죠. 3신분 평민이었죠. 요 각각의 대표들이 나와요. 성직자 대표, 귀족 대표, 평민 대표가 모여서 회의를 여는 게 요게 3부회입니다. 그래서 이 3부회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와줘야 그래야만이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평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3부회라는 회의에 평민들의 대표가 가고 있기 때문에 평민들은 공식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혁명이 왜 벌어졌을까요? 평민들이 30분들 평민들이 문제 삼았던 건 이 3부회의 표결 방식이었어요. 이 투표, 즉 이 투표라기보다는 이 투표에서 던진 표, 이 표를 계산하는 표결 방식을 문제를 삼습니다. 표결 방식이 어땠냐면 이래요. 일단은 각 신분별 1신분, 2신분, 3신분별로 신분 각 신분별로 똑같은 수의 대표가 와요.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쉽게 그냥 100명이라고 치면 1신분이 대표가 100명이 왔으면 2신분도 100명 오고요. 3신분도 100명이 옵니다. 이거부터가 문제죠. 이거부터가. 인구 구성이 어떻다 그랬어요? 1, 2신분이 합쳐서 2%예요. 3신분이 98%입니다. 그런데 2%를 200명이 대표하고요. 98%를 100명이 대표해요. 이 말이 됩니까? 그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 전체 인구가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만 명이라고 하면 1, 2신분이 합쳐서 2만 명이죠. 2만 명을 200명이 대표하고요. 98만 명을 100명이 대표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자, 그럼 어떤 안건을 가지고 투표를 해요. 그러면 무슨 안건이 이렇게 있으면 찬성, 반대 이렇게 투표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1신분에선 찬성이 80, 반대가 20 나왔고요. 2신분에서는 찬성이 70, 반대가 30 나왔고요. 30분에서는 찬성이 10, 반대가 90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요거 합계 낼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80, 70, 10이면은 얼마야? 그럼 150에 160이고 여기는 20, 30에 90이면은 50에 140이니까 그러면 찬성 가결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신분별 묶음 투표를 해요. 1신분은 찬성이 더 많네. 그러면 1신분은 찬성 한 표. 2신분은 여기도 찬성이 많네. 그럼 2신분도 찬성 한 표. 3신분은 반대가 더 많네. 그럼 반대 한 표. 그러면 찬성 2, 반대 1, 그러면 찬성 가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제대로 된 방식이에요? 아니죠. 생각을 해보세요. 더구나 1, 2신분은 숫자도 적고 지배층이잖아요. 얘들은 피지배층이고. 그러면 보통 의견이 이렇게 나뉜다고요. 어떤 안건을 갖고 오든 1, 2신분은 보통 의견이 같아요. 그럼 어떤 안건을 가지고 토론하고 표결에 붙이든 보통은 1, 2신분이 한 편이 되고 3신분이 반대편이 되니까 2대 1로 끝난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결을 하면 사실상 평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회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정치에 참여하는 거야. 그러나 표결 방식을 보면 3신분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신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표결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됐다고 보죠.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표결 방식을 바꾸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3신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일단은 인구비를 봐라. 2대 98인데 이걸 1신분 100명, 2신분 100명, 3신분 100명 이렇게 동수로 놓는 건 좀 아니다. 3신분의 대표를 2배로 늘려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200명으로 늘려서 3신분이 다 최소한 1, 2신분의 대응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요 투표 방식을 묶음 투표가 아니라 요거 말고 실제로 하나하나 세는 머릿수 투표로 가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상황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똑같은데 요 200명으로 늘어났으니까 찬성 10에 반대 190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30분이 원하는 대로 반대로 가결될 수도 있겠죠. 요런 걸 원하는 거예요. 최소한 30분이 1, 2신분의 대응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평등하게 해달라 이거죠. 요거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요거를 왕과 특권 신분들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요걸 안 받아줘요. 그러면 30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안 받아주면은 어차피 3부회를 몇 번을 열어봤자 30분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될 건데 3부회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3부회를 갖다 버리고 부정하고 자기들만의 30분들만의 의회를 따로 만들어요. 그게 국민의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3부회랑 국민의회랑 뭐가 더 정당성이 있는 의회일까요? 원래 있었던 건 3부회죠. 그런데 30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안 들어주니까 3부회를 부정하고 나와서 새롭게 국민의회를 만든 거죠. 그럼 기존의 3부회와 이번에 30분들만 만든 국민의회 뭐가 정당성이 있겠어요? 3부회는 표결 방식이 우리가 봤을 때 잘못된 걸로 보이죠. 그러나 새롭게 만든 국민의회는 1, 2신분이 참여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국민의회를 새롭게 만든 걸 인정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되게 막 논쟁이 많아요. 논쟁이 많은데 원래 논쟁의 상황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되게 논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되게 멋있는 얘기하면 그러면 그 얘기가 나온 거를 계기로 약간 되게 막 큰 변화가 올 수 있죠. 왜 우리 미국 혁명에서도 대륙 회의 때 그랬잖아요. 영국이랑 싸울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패트릭 헬리나 이런 사람들이 막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싸울까 말까 고민하다가 싸우는 쪽으로 확 기울었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보시는 이 인물 임마누엘 조세프 CAS라는 인물이 있어요. CAS 이 인물이 책을 한 권 쓰는데 요 책이에요. 요 책의 제목이 뭐냐면 어, 삼신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에요. 삼신분이란 왜 이 비침이 생기는 거야? 삼신분이란 무엇인가? 무엇 안가가 아니고 이 비침이 왜 생기는 거지? 삼신분이란 무엇인가? 삼신분이 뭡니까? 삼신분이 뭐예요? 평민이죠. 조금 더 풀어서 가봅시다. 삼신분은 어떤 존재예요? 뭐를 내죠? 세금을 내요. 인구의 대부분이죠. 그러면 길게 쓰면 삼신분이란 프랑스 인구의 대부분이며 세금을 내는 존재. 조금 더 길게 삼신분이란 프랑스 인구의 대부분이며 국가가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인 세금을 내는 존재. 자, 그럼 다시 줄이면 삼신분이란 인구의 대부분이고 국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세금을 내고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니까 국가가 운영되는 거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삼신분 그 자체가 프랑스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삼신분이 프랑스 그 자체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얘기는 기존의 3부회와 1, 2, 3신분이 있는 3부회와 국민의회 중에 뭐가 더 정당성 있는 의회라는 거예요. 국민의회가 더 정당성 있는 의회라는 거죠. 1, 2신분 그 2%밖에 안 되고 세금도 안 내는 애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인구의 대부분인 3신분, 세금을 내는 3신분이 구성하고 있는 이 국민의회야말로 진정한 의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30분들이 본인들이 만든 국민의회에 확신을 얻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코트에 서약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테니스 코트로 가서 자기들만의 약속을 하는 거지. 왜 테니스 코트로 가게 되냐면 이 30분들이 3부회를 빠져나오게 되면서 3부회가 열리던 회의장이 폐쇄돼요. 그러면서 공간을 옮긴 거예요. 근데 봐봐요. 국민의회는 새롭게 만든 의회잖아요. 그죠? 의회를 새롭게 만들었어. 의회는 원래 뭐 하는 공간이에요? 법을 만드는 공간이죠. 그죠? 근데 그 의회를 새롭게 만들었으면 법도 새롭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을 새롭게 만들 거야. 그러면 기초부터 시작해야겠죠. 가장 처음 만드는 법이 뭐겠어요? 그게 헌법이죠. 그래서 국민의회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는 법을 만드는 의회로서 새로운 법을 만들 거고 그 법의 기초는 헌법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헌법을 만들 때까지 절대로 우리 국민의회는 해산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게 바로 테니스 코트의 서약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때까지 절대로 해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걸 나타내는 그림이 요거예요. 지금 요 공간, 지금 이 공간이 테니스 코트인 거죠. 그래서 절대로 새로운 헌법을 만들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왕이랑 특권 측은 이 국민의회가 했었던 테니스 코트의 서약 이거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리고 탄압하려고 들겠죠. 그러면 30분들은 여기에 저항하겠죠. 그래서 이 국민의회를 탄압하려고 하는 왕과 특권층, 국민의회를 지켜내려고 하는 30분들 여기에 투쟁이 발생하는 거죠. 싸움이 발생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요분이 루이 16세 왕이시고요. 이분이 이제 국민의회를 탄압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벌어진 사건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입니다. 왜 하필 감옥을 습격하냐면 일단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무기를 확보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감옥에 이제 간수들이 쓰는 무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감옥을 습격하는 것도 있고요. 이 습격 당시에는 재소자가 많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바스티유 감옥은 기본적으로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근데 정치범은 어떤 사람을 정치범이라 그래요? 정치 분야에서 뭔가 잘못한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정치범은 왜 정치범이 되냐면 집권자와 정치적 의견을 달리 하는데 그걸 막 주장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집권자는 마음에 안 들겠죠. 봐봐. 집권자랑 의견이 달라. 그럼 집권자를 비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권자 마음에 안 들겠죠. 그럼 집권자가 잡아가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치범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숙한 민주사회에서는 정치범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의 집권자랑 내가 의견이 달라도 내가 그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민주사회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다는 건 이 혁명이 지향하는 바가 뭔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민주적 자유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기도 하고 이때 또 되게 우리 아까 배웠던 거 기억나죠? 농사가 잘 안 되는 흉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식료품, 식량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파리의 여성들이 베르사유 행진을 하기도 합니다. 음, 베르사유로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알겠죠? 궁전으로 가는 거죠. 궁전으로. 그래서 베르사유 행진을 통해서 궁전으로 가기도 한다. 이런 모습도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모든 장면들은 사실은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있었던 장면들인데 파리에서 있었던 이런 혁명의 분위기가 지방으로도 퍼져요. 그래서 지방에서 이런 모습도 보이는데 지금 동그라미 C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사실은 그 우리 중세 봉건제 기억나시죠? 봉건제 보면은 농노와 영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농노들이 이 혁명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영주에 저항을 한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혁명 분위기가 전국화되면서 국민의회가 봉건적 특권을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봉건적 특권은 사실 가볍게 지나가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는 조금 이렇게 깊이 학문적으로 깊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1, 2신 분들이 세금을 안 내고 있죠. 그 특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영주들 요 봉건제에서의 각 영주들이 농노에 대해서 갖는 특권 요걸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이 30분들이 이 프랑스 혁명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지향하는지 그걸 정리해서 문서로 정리합니다. 그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인권선언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인권선언문이라는 걸 발표하죠. 그 내용은 어떠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길게 되어 있는데 어 되게 계몽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얘기를 많이 해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부인권이라고 해요. 천부인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천자가 하늘 천자야.
그래서 하늘이 주신 부여하신 인간의 권리, 즉 인간이라면 태어났다면 기본적으로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를 천부인권이라고 해요. 천부인권 써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유로워야 되고요. 평등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미국 혁명의 독립선언문에도 나오죠.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또 하는 얘기가 이제 국가의 기본적인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 주권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참정권을 얘기하죠. 근데 국민이 직접 정치에 다 참여하면 되게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래서 국민이 국민의 주권을 정부한테 잠시 맡긴다. 근데 그걸 맡은 정부가 제대로 못하면 도로 빼앗아 올 수 있다. 요게 저항권이죠. 저항권.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문 요것도 존 로크의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근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혁명에 관한 문서를 세 개째 보잖아요. 그 영국에서 명예혁명 할 때 권리장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독립선언문이 있었고, 그다음 지금 프랑스의 인권선언문인데 영국의 권리장전이나 미국의 독립선언문보다 프랑스의 인권선언문에서 유달리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재산. 그래서 사유재산에 관한 권리. 사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유달리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사유재산이 뭡니까? 사유재산의 반대말은 뭐예요? 공공재산이죠. 그죠? 사유재산은 모두가 함께 쓰는 게 아니라 나만의 재산, 내 거. 이게 사유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유재산권은 내가 내 거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누가 내 물건 훔쳐가면 그 사람 잡아다 내 거 돌려받고 그 사람 처벌해야 된다고. 이게 사유재산권인데 이걸 유달리 강조를 해요. 왜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프랑스 혁명에서 사유재산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에서 두 가지 의미를 봐야 되는데, 봐봐요. 우리가 그동안 쭉 얘기했던 게 정치권의 바탕은 시민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왜? 왜 시민에게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뭐를 내니까? 세금을 내니까. 그죠? 세금을 내니까 시민들에게 있는 건데, 세금을 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쥐뿔도 없으면 세금 낼 수 있어? 내 재산이 있어야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그 재산에서. 그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바탕으로서의 사유재산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내가 이 혁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쥐뿔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사유재산을 강조할까요? 아니겠죠. 이 혁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게 있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내 재산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걸 주장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지켜야 될 게 많으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 두 개의 의미를.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 전체의 성격을 보셔야 돼요. 절대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으킨 혁명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세금을 내는데 왜 내가 정치에 참여를 똑바로 못하느냐. 내가 정치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그걸 원하는 게 이 혁명의 목적이다. 왜? 나는 세금을 내니까. 이해되시겠죠?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권사단문의 내용을 좀 봤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실 게 요거는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혁명에 관련된 문서를 세 개 봤죠. 영국에서 권리장전 받고요. 근데 이 권리장전을 그 권리청원이랑 순서를 헷갈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권리청원은 봐봐 단어 뜻을 보시면 순서가 보여요. 권리청원의 청원은 뭐예요? 부탁한다는 거죠. 근데 장전은 보장받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더 먼저겠어요? 부탁하는 게 먼저죠. 부탁해 봤더니 안 들어줘. 그러면 싸워서 얻어내서 보장받는 게 그게 장전이죠. 그죠? 그러면 부탁이 먼저고 안 들어주니까 싸워서 얻어내는 장전이 나중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권리 청원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 다음이 미국의 뭐였어요? 독립선언문이었죠. 그 다음이 프랑스의 뭐였어요? 인권선언문이었죠. 요게 국가별로 요 제목들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목을 보면 이 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이 혁명이 벌어진 이유와 목적이 나와요. 영국 권리장전 뭐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의회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혁명이 이루어진 이유가 뭐예요? 의회의 권리를 무시하니까.
왕이 의회를 무시하니까 이 혁명이 벌어진 거예요. 의회의 권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이해되시겠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독립산업론.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독립하려고. 그죠? 그럼 혁명이 벌어진 이유는 식민지이니까 독립하려고. 그죠? 그럼 목적은 독립. 독립해서 미국인들의 국가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죠. 프랑스는 어떤 나라의 식민지인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각각 시민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게 이 혁명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각 모든 시민들의 권리, 인권 선언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순서도 나와요. 영국이 제일 먼저죠. 영국이 제일 먼저일 수밖에 없는 게 이 모든 혁명이 시작된 계기가 뭐예요? 정치권이란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가를 이성으로 다시 검토해봤기 때문이죠. 이성의 시대로 왔기 때문에 혁명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성의 시대의 시작 포인트는 누구야? 뉴턴이잖아요. 뉴턴 어느 나라 사람인데 영국인이라고. 그러니까 이성으로 뭔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이성의 시대가 가장 빨리 온 나라가 어디겠어요? 영국이라고요. 이해되시겠죠? 뉴턴이 영국인이기 때문에 영국의 이성의 시대의 어떤 빛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뭐 가장 먼저 혁명을 시작한 거고요. 그 영국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혁명을 한 게 이거고요. 그죠? 그리고 미국 혁명을 지원해 주다가 미국 보고 배워서 한 게 프랑스인 거예요. 돈도 떨어졌고. 이해되시겠죠? 그 순서로 보면 이 순서, 영국, 미국, 프랑스 순서가 맞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리되시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다시 프랑스 혁명으로 돌아와서요. 새로운 헌법을 만든다고 했죠. 그럼 이제 이 헌법을 바탕으로 정치 형태도 정해야 되고 그럴 텐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혁명의 전개 과정을 배우면서 뭐 왕이 죽었다, 뭐 왕이 돌아가셨다, 아니 왕을 몰아냈다 이런 얘기가 없죠. 그럼 아직은 왕이 있다는 거죠. 아직은 왕이 있어. 아직은 왕이 있는데 근데 헌법도 만든다며. 그러면 왕이 있는데 헌법도 있어서 왕이 헌법을 지키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 뭐예요? 입헌군주죠. 왕이 있음, 왕이 있다. 군주정, 군주제. 왕이 있음. 그런데 헌법을 제정해서 헌법도 있음. 헌법도 있다. 그래서 왕이 있지만 헌법도 있어서 왕이 헌법을 지켜야 되는 입헌군주정이죠. 그 다음에 뭐래요? 아까 우리 인권선언문에서 재산 강조하는 거 봤죠? 세금을 내려면 재산이 있어야 된다. 시민들이 권력의 중심이어야 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세금을 내기 때문인 거고, 그죠? 세금을 내기 때문인 거고, 그렇다면 그 얘기는 만약에 내가 쥐뿔도 가진 게 없어서 세금을 못 내. 그러면 정치의 어떤 권력의 중심에 설 이유도 없다는 거죠. 즉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이 선거권인데 요거는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에게만 보장돼야 된다 이거예요. 시민이 정치의 중심이어야 하는 이유는 세금을 내기 때문이니까 세금을 낼 만큼의 재산이 없는 사람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권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에 따른 선거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한 재산은 세금을 낼 재산이 있는가? 없으면 세금을 못 낼 거니까 선거권도 못 주겠다는 거죠. 정치에 참여시킬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재산에 따른 선거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헌법에 따라서 새롭게 입법의회를 구성하는데 이건 어떤 차이냐면 이런 거예요. 기존에 국민의회를 만들었었죠. 여기서 테니스 코트의 서약에 따라서 헌법을 만들죠. 근데 입법의회를 새로 구성했다고 하죠. 입법의회에서 하는 건 여기서는 법률을 만드는 거예요. 법률. 우리가 아마 사회 시간에 법의 서열 이런 거 봤을 거예요. 헌법이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법이고 이 헌법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게 법률이죠. 그래서 보통은 헌법은 가치를 담아요. 가치.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고 누구에게서도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이게 헌법이야. 그러면 법률은 뭐냐면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살해한 자에 대해서는 몇 년 이상의 형에 처한다 이런 처벌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헌법적 가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법률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든 시민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헌법이면 이걸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몇만 명, 몇 가구 이상의 마을이 형성이 되면 그 마을에는 몇 학급 이상의 몇 개의 교과를 몇 년 과정으로 설치한 몇 명의 선생님을 둔 학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게 법률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국민의회에서 기본적인 내용인 헌법을 설정했으면 이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새롭게 의회를 만들어서 근데 왜 새롭게 의회를 만드냐면 국민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이 그대로 가면 너무 권력을 장악하는 느낌일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건 혁명 가치에 안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혁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만 새로운 사람들로 입법의회를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이 헌법에 따라서 법률을 만들도록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대외적인 상황을 보시면 요거는 사실 안 배워도 예상해 볼 만해. 되게 봐봐. 영국이랑 프랑스랑 입장이 다른 게, 음,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지들만 복잡거리면 끝이에요. 근데 너무 낮게 그렸다. 프랑스는 어때요? 프랑스는 대륙에 있는 국가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주변에도 나라들이 붙어 있다고 이렇게 막 너무 대충 그리긴 했지만 나라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프랑스 혁명이란 막 분위기가 막 올면 요게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그죠? 그러면 프랑스 혁명이 완성되면 왕권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고 이 혁명의 분위기가 막 다른 나라로 전달이 되면 이거 누가 제일 안 좋게 보겠어요? 다른 나라의 왕들이 볼 땐 너무 안 좋은 거야. 프랑스 혁명이 완성되면 프랑스 왕의 왕권은 떨어지겠죠. 그럼 그 바람이 다른 나라로도 불면 그 다른 나라의 왕권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주변 나라의 왕들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심지어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특히나 여기에 제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옛날 신성로마 제국 계열 나라들이에요. 왜냐면 신성로마 제국은 뭐 대서양 무역이나 지중해 무역 이런 게 안 되니까 되게 발달이 늦었죠. 그래서 기억나실걸? 서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시민들이 발달하니까 왕정도 되게 자연스럽게 형성됐잖아요. 근데 동유럽에 있는 신성로마 제국이나 그런 나라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신성로마 제국 계열 나라들은 이제 막 절대 왕정을 한창 하고 있는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안 좋게 보이지. 그래서 이 신성로마 제국 계열 나라들, 오스트리아나 프로이센이 지금의 독일이죠. 이런 나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랑스 혁명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우리가 우리가 프랑스 혁명을 진압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프랑스인들이 볼 때는 이게 간섭이지. 프랑스 혁명을 진압시키든 혁명을 완성시키든 그건 프랑스인들이 결정할 문제지 다른 나라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이 니들이 뭔데 간섭이야 이러면서 오히려 선전포고를 합니다. 근데 이 선전포고가 위험한 선전포고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변 나라랑 다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전쟁이 쉽지 않겠죠. 주변 나라랑 막 다 싸워야 돼. 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전쟁 때문에 수도 파리까지 위협을 당해요. 어떻게 잘 싸워서 영토는 지켜내지만 굉장히 힘든 싸움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고요. 국내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기존에 법률을 만들던 입법의회를 대신해서 그러면 국민공회를 새롭게 구성했다는데 이건 의회를 새롭게 구성한 거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존 입법의회를 운영하지 못할 만큼의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입법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법률을 만드는 거였죠. 근데 당시에 국민의회가 만든 헌법 내용상 법률은 왕의 동의가 있어야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결재를 내줘야 돼요. 그런데 당시에 왕이었던 루이 16세가 입법의회가 만드는 법률들을 결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혁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왕이 적당히 협조해주기 이 정도면 이만큼 진행이 됐으면 왕이 적당히 협조해주기를 바랬는데 그러니까 왕한테 기회를 준 거지. 근데 협조를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왕은 필요 없네. 없는 게 낫네. 걸리적거리네. 이렇게 느껴지죠. 왕이 필요 없다고 느껴지면 어떡하겠어요? 왕을 몰아내겠죠. 그리고 왕이 없는 정치 형태 뭐예요? 공화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헌법을 아예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왕정을 뜯어 고치고 그리고 왕정을 아예 없애고 왕이 없는 정치 형태인 공화정을 만들죠. 그래서 공화정의 공짜를 따서 국민공회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공화정을 선포하게 되고요. 헌법을 새롭게 만드는 김에 선거권도 어, 그 전에는 재산을 기준으로 했었죠. 그래서 세금을 낼 재산이 없으면 그러면 세금을 낼 재산이 없으면 이 뭐야 정치권을 받을 권리도 없다. 그래서 선거권을 안 줬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이렇게 민주적이지 못하다 이거죠.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모아놓은 재산은 없지만 그날 벌어서 그날 세금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재산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주고 말고 하는 건 너무 좀 안 좋다라고 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보통 선거권을 보장하게 됩니다. 이 국민공회에서의 헌법에서. 그래서 재산을 더 이상 선거권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모은 재산이 없더라도 선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헌법은 고쳐요. 헌법은 고치지만 실시는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뭘 느껴야 돼요?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도 선거권을 주겠다라는 걸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같은 30문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세금을 내는데 쟤는 세금 낼지 안 낼지도 모르는데 돈이 없어서 쟤한테도 선거권을 준다고? 그럼 세금 내는 나는 뭐야? 이런 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보통 선거권이 보장은 되지만
실시되지는 못했다라는 것도 뭐 볼만하죠. 아무튼 간에 요때 이제 왕을 몰아내고요. 그럼 왕은 어떻게 됐을까? 왕은 죽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왕을 죽이고 왕이라는 자리가 아예 없는 공화정을 선포해서 공화정을 이루게 되고요. 그 공화정을 일궈냈던 그 의회가 국민공회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어, 국민의회, 그 다음에 입법의회까지는 입헌군주정인 거죠. 그런데 국민, 너무 대충 쓴다. 공회 여기는 공화정인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너무 대충 쓰긴 했지만 정리되죠. 아무튼 그렇고요. 근데 요걸 보셔야 돼요. 봐봐요. 이 왕을 처형한 거잖아요. 혁명을 진행하다 결국 왕까지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 소식이 전달이 되겠죠. 여기저기 전달이 될 텐데 이 소식을 가장 좀 예민하게 잠깐 자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는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프랑스에서 혁명을 진행하다 왕까지 죽여버렸다라는 이 소식을 가장 예민하고 자극적으로 듣는 사람은 누구겠어? 주변 나라의 왕들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주변 나라의 왕들은 안 그래도 프랑스 혁명의 분위기가 자기네 나라로 불어닥칠까 봐 되게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단 말이야. 근데 프랑스에서 혁명을 진행하다 왕까지 죽여버렸대. 그러면 이 소식을 듣는 주변 나라 왕들은 자기 목을 만져보지 않을까? 그죠? 어, 저 혁명의 바람이 우리나라까지도 불면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 나도 죽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겠죠. 봐봐, 죽었잖아요, 지금. 이게 단두대 아닙니까? 단두대.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왕 루이 16세가 이렇게 누워 있고요. 지금 이게 누워 있는 몸이잖아, 이게. 그죠? 그리고 요 칼이 댕강해 가지고 지금 사실 저 이 그림 들고 올까 말까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너무 잔인하지 않아? 이게 지금 루이 16세의 머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근데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이 그림을 보고 제일 흠칫 놀라는 게 누구겠냐고요. 주변 나라의 왕들이라고.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왕들 입장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빨리 진압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프랑스 동맹이 형성됩니다. 프랑스가 완전히 고립되는 거죠. 여기에는 영국도 참여해요. 영국이 참여하는 건 많은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인 라이벌 관계기도 하고요. 미국 혁명을 도와줬다 그것도 있고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영국은 명예혁명을 완성했죠. 명예혁명 완성 이후에 영국은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있죠. 근데 왕이 있는 상태에서 영국은 정치적 안정을 결성해 냈잖아요.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국은 이 안정을 그대로 끌고 가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프랑스 혁명의 분위기가 혹시라도 바다 건너 영국으로 오면 영국은 다시 한번 불안에 휩싸이겠죠.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을 영국도 나서서 진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영국은 자기네 어떤 안정된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프랑스 혁명을 진압하려고 한다. 어쨌든 프랑스가 유럽 대륙 내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에. 지금 딱 봐도 프랑스가 대단히 위기 상황인 게 보이죠. 왕은 죽었고 완전히 고립 상태고요. 근데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프랑스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서 이끌어줄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 리더가 바로 로베스피에르죠. 그래서 로베스피에르에 대해서 좀 보게 될 텐데 그 리더가 로베스피에르인데 지금 조인물이에요. 저기 나와 있는 인물인데 그 설명해 보시면 나와 있다시피 국민공회의 혁명 정부를 이끌었던 정치인 이렇게 돼 있죠. 혁명을 완성시키고 싶은 사람이에요. 혁명파야. 혁명파인데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프랑스는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이죠. 전쟁 상황이면 우리가 사실 안 배워도 이때 로베스피에르가 집권을 했다면 이 사람이 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지 안 배워도 알지 않겠어요? 전쟁 상황이라며. 더구나 그냥 전쟁도 아니고 지금 프랑스가 완전히 유럽 대륙에서 고립되어 있죠. 유럽 대륙 안에서 주변 거의 모든 나라를 다 상대로 싸워야 되는 그런 전쟁 상황이.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뭘까? 이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당연하죠. 군사력을 키워야죠. 뭐. 무조건 군사력이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무조건 군사력 키우는 거지. 그 다음 뭘까요?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프랑스가 분열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은 무조건 국민 통합이에요. 무조건 국민 통합으로 가는 거야. 당연한 거죠. 그죠? 이게 로베스피에르가 해야 될 집권자로서의 두 가지 과제예요. 군사력을 키워서 전쟁에 대응할 것. 그리고 이 전쟁을 돌파해낼 수 있게끔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게 할 것. 근데 봐봐. 일단은 군사력을 키운대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징병제예요. 징병제가 뭡니까? 요거 아시는 친구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징병제가 뭐예요? 징병제 정부나 국가가 군대를 모으는 방법에는 징병제와 모병제가 있어요. 징병제는 의무죠, 의무. 모병제는
지원이죠. 지원. 원하는 사람만. 그래서 모병제는요. 지원이기 때문에 모병제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병사가 되는 걸 직업으로 받아들여요. 실제로 직업이고. 그래서 막 몇십 년 동안 한단 말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한테 적당한 수준의 월급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적당한 수준의 월급을 줘야 돼요. 근데 징병제는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그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징병제잖아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겠죠.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 잘못 얘기한 건데 그 제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병장 때 받은 월급이 내가 잘못 기억했더라고.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 6만 원이라고 얘기했을 건데 6만 원이 아마 2등병 때 월급이었을 거고요. 병장 때 12만 원 받아요. 12만 원. 지금은 막 200만 원 조금 안 되게 받죠. 그건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떤 인권과 어떤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니까 그런 거고 저 때 12만 원 받았다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징병제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안 줘도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징병제는 의무로 불러들이는 거기 때문에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병력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게 징병제예요. 그래서 로베스피에르가 지금 이 고립된 전쟁 상황에서 병력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징병제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징병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을 통합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혁명을 완성시키고 싶은 사람이잖아. 그러면 국민을 통합시키려면 분열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 혁명파를 중심으로 통합할까요?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통합할까요? 혁명을 혁명파를 중심으로 통합을 시키겠죠. 그 얘기는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들, 프랑스 사람이라고 다 혁명에 찬성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혁명에 반대하는 반혁명파들을 탄압하게 됩니다. 근데 말이 좋아 탄압이지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단두대 봤었죠. 그 단두대를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도 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혁명파들을 막 싹 다 공안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너 혁명 찬성에 반대 죽여버려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되게 꼼꼼하게 철저하게 조사해서 억울한 사람을 안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여차하면 그냥 반대하나 보네 날래 죽이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공포 정치로 갑니다. 뭐 조금이라도 혁명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기색이 보인다든지 혁명을 조금이라도 안 좋게 말하는 기색이 보인다든지 그러면 나와 이 새끼야 바로 죽여버리는 거죠. 봐봐. 그러면 그냥 느껴지지 않아요? 징병제하고 공포정치하면 이 사람이 인기가 많을까? 아니 봐봐요. 군대 가고 싶어요? 징병제가 인기가 많은 정치이겠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징병제만 해도 별로긴 하지만 상황이 전쟁이니까 아 그래 이해하자. 상황이 전쟁인데 어쩌겠어. 오케이. 근데 공포정치 이건 진짜 아니지. 그죠? 이건 진짜 아니잖아. 그러니까 로베스피에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점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끌어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테르미도르 반동이라는 사건이 터지면서 로베스피에르가 끌어내려지고 결국은 본인도 단두대에서 갑니다. 돌아가셔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로베스피에르는 뭐였어요? 리더였죠. 리더, 집권자, 리더였잖아요. 리더. 근데 얘가 죽었죠. 즉 리더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막상 로베스피에르를 죽이고 나니까 적당한 리더가 없는 게 문제가 돼요. 적당한 리더가 없는 게.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렇게 돼요. 총재 정부가 성립이 되는데 5총재, 5명이 총재 역할을 해요. 지금 무슨 상황? 전쟁 상황. 전쟁 상황에 요거 괜찮을까? 봐봐요. 총재가 5명이면 이 5명의 의견이 다 다르겠죠. 그러면 5명의 의견이 서로 조율하고 찬성 반대 의견 다 들어보고 타협하고 이거 좋은 거지. 좋은 거예요. 언제 안정된 상황에선 이게 좋아요.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조금 반대. 막 의논하고 내가 여기까지는 양보할게. 너도 이렇게는 해주라. 너무 좋죠. 근데 지금 무슨 상황? 전쟁 상황이죠. 전쟁 상황 봐봐. 막 서로 의논해보고 넌 이렇게 생각해 나는 반대야.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는 양보하자. 이런 식의 결정 방식이 갖는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오래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근데 지금은 전쟁 상황이잖아요. 결정이 빨리 나와줘야 돼요. 지금도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의논하고 막 찬성 반대 얘기하고 하는 동안도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빨리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잘못된 것 같으면 빨리빨리 또 다른 결정을 내리고 해줘야죠. 이런 전쟁 상황에서 이렇게 막 의견이 서로 다른 5명 이런 방식의 결정 방식은 좋은 방식이 절대 아니죠. 즉 총재 정부는 이 전쟁 상황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